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고백의 박동규입니다. 우리가 시를 왜 읽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교과서에 들어있는 시를 누구든지 다 배우고 졸업합니다. 그런데 그 배운 시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우리 온 세상 살아가면서 가슴에 시만 안고 살아가며 또 생활 온 전체를 문학의 그 세계 안에서만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학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특별한 인생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문단의 대표적인 중진 시조 시인이다. 1960년 21살의 나이에 첫 시집 출간 후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 신춘문예 6관왕을 차지하기도 한 이금배 시인. 그는 김동리, 서정주, 이어령 등의 문인들과 함께 시상을 논하며 시대의 아픔을 노래한 시인으로 지금까지도 주옥 같은 시와 시조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타고난 감각과 웅대한 서정적 시상을 담은 언어로 많은 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금배 시인. 그는 충남 당진의 유명한 한학자였던 할아버지께 어릴 적부터 붓글씨를 배워 솜씨 또한 수준급이다. 벼루의 대가라고도 불리우는 이금배 시인. 본격적으로 벼루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1973년 이후부터 그가 지금껏 모아온 벼루만 해도 무려 1000점이 넘고 국복구 벼루만 해도 수백 점에 이른다. 뿌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해 아름다운 시를 창조하는 우리 시대의 시인 이금배. 그의 문학적 동기가 되는 분들께 바치는 고마움의 고백을 들어본다. 한국시인협회 회장도 했고 또 시조 시인협회 회장도 했고 지금 예술은 회원으로 지내고 있는 우리 이금배 시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오래간만에 뵀는데 시조도 또 관여하고 시의 영역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는 거리를 걸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가끔 또 그게 특이하게 보여서 그런지 시조를 기억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1960년에 이제 처음 자유시집을 위당 서정 선생 추천을 안 받고 썼는데 그게 이제 정식 등단 아닌 셈이죠. 과거에는 뭐 이제 큰 시인들이 다 시집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주영 선생이나 이런 분들.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등단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신춘문예 첫 발을 디딘 게 시조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 61년에 삼관왕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저런 상 또 이제 그 자유시로도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 글재주는 없지만 그 시조와 자유시를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시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많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시조 시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시인을 1등 상사라고 할 때 요즘엔 그런 계급이 없습니다만은 그 시조 시인은 특무 상사다. 별 하나가 더 있다. 그 까닭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의 모국어 또 이 나라의 글 가지고 또 이 나라의 가락 우리 이 나라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의 가락을 가지고 시를 쓴다는 것은 시인의 아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유시를 쓰는 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인들이 중에는 그래도 이 나라의 전통적 가락을 가령 음악에 있어서도 양악이 있냐 하면 우리나라 국악이 있고 또 우리 음식도 한식이 있고 옷도 한복이 있고 또 이렇듯이 우리 전통적인 시조를 저는 사실은 좀 더 거기에 몰입을 하고 그런 일에 좀 발을 들여놔서 조금 더
나를 거기다 더 많이 투입했어야 되는데 글재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아이고 네. 별말은 제 생각에도 옛 것과 오늘 네. 새 것과 지나간 것 사이에서 그 얻은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네. 이 두 가지를 다 넘나들게 만드는 그 이금배 시인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데 화면에 보니까 이제 벼루가 나오는데 네. 벼루하고 인연은 어떻게 돼서 그 벼루가 나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이제 시쓰기와는 전혀 다른데, 그 예술가들은, 그래 뭐 시도 하나의 예술이고 음악이나 뭐 미술도 그렇지만은 꼭 그 자기 분야 이외의 어떤 말하자면 오브제라고 그럴까, 어떤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걸 속에서 또 어떤 시적, 그 문학적 영감이라든가 글감 같은 것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골 선생님하고 같이 그 총록집을 내셨던 총루파 시인 한 분이 해산 박두인 선생이 저한테 직접 들려주신 얘기가 그러니 이제 그 남한강에서 돌을 수석을 많이 그 탐석을 하셨어요. 나는 이 돌에서 시도 얻고 사상도 얻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벼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비들이 문방에서 이제 필수 도구죠. 예.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그것을 그 연전 벼루를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농부들이 논밭이 있어야 농사를 짓듯이 선비는 벼루가 있어야 글농사를 분농사를 짓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한 개의 그냥 돌이 아니라 옛날 시인들이 그때 그 정말 선대에 오래된 뭐 몇백 년 혹은 뭐 1000년도 넘는 시인들이 안상에다 놓고 자기 어떤 그 정신을 갈고 거기서 시문을 경작하던 그것에 아까도 잠깐 화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유난히 그 조각이라든가 예술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빠져서 그런 걸 연병묵치라고 하는데요. 이제 벼루에 미치고 그 먹에 바보된 사람. 옛날 그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 그런 선비들이 갖는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주변 머리도 없으면서 어쩌다 거기 빠져서 그래서 벼루읽기라고 하는 연작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1960년대 신춘문예 그 육관왕을 이제 달성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걸 해서 한 군데 하면 끝나지 않고? 글쎄 이제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응모를 했는데 61년에 세 군데가 한꺼번에 됐어요, 시조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자유시도 응모를 했는데 자유시는 떨어지고 시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인문학상에서 문공부 신예술상에는 또 시가 또 돼요. 뭐 거기서 아주 상대. 그런데 그래서 시를 하기 위해서 또 시조를 했더니 시조가 한 번 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되고 또 동시 뭐 이런 것도 냈더니 되고 그래서 됐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금 욕심 내서 그런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것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때 그 61년 그때는요. 그 4.19가 나고 5.16이 나고 그쪽처럼 우리나라 지면이 그 현대문학 이라는 게 있지만 원고 청탁이 안 와요. 왜냐하면 거기 그 문학 잡지가 거의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 자기들 그 출신들도 수용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러니까 신춘문예 되고 나서도 요새처럼 이렇게 문학지가 많고 발표 지면이 있질 않으니까 아무도 알아주질 않습니다. 원고 청탁도 안 받고. 그런데 신춘문예에 이렇게 그 당선이 되면 그 새해 아침에 그 대일간지의 지면에 말이 사진도 크게 내놓고 작품도 크게 실리고 그냥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서 이제 아이고 이금배 시인 다운 설명입니다만 그게 남들은 한 번 하기도 평생을 거는 작업을 그 한 해 두 해 사이에 6군데를 다 휩쓸었던 건 이금배 선생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온 작품들을 지금도 기억은 하시죠? 아니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어떤 저 성향이랄까 주제의 그 그게 중심의 이제 주제가 관심. 그게 저는 이제 가게가 저는 아버지 얼굴을 10살 때 처음 봤어요. 제가 아까 할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온양에 가서 생활하셨고 할아버지가 이제 정말 똥오줌도 못 가리는 저를 데려다가 이 품에다 놓고 키우셨는데 그런 분단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다시 또 못 보는 그런 비극적인 것 때문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그 분단 상황에 대한 것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그 당선은 시들이 다 그거였어요. 예, 다 분단을 소재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중에 경향신문의 이제 시조인데 그 60년 당선은 묘비명, 이게 이제 묘비명이라는 거 이제 전선에 서 있는 어떤 전사의 그 무명비 같은 걸 얘기가 해가지고 했는데 일석 이승 선생의 그 심사평에 통곡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64년에 한국일보 됐던 북이선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냥 38선 이런 말 후지지만 북이선 하면은 이게 이제 북이 38도선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북이선이라는 시인데 그때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제 심리하시면 김종길 선생이 나중에 심사평 말고 신문에 그걸 가지고 한 페이지를 다시 쓰는 정도로 그 분단을 노래한 시고 또 신입상 받았던 노래요도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 테마는 뭐 어린 나이지만은 이 분단을 많이 노래했던 그런 것이 제 테마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성 선생님이 그 우리 저 대학원 강의를 맡아 하실 때인데 국어학을 하실 때인데 그렇습니다. 그 심사를 끝내고 오셨는지 그 묘비명이라는 시를 내가 봤는데 그 시가 참 가슴에 오래 울리더라 이런 그러니까, 이석 선생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 심사평에는 통곡을 금할 수 없다라는 평을 하셨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도중에 그 이제 분단의 그 어떤 이 테마를 중심으로 잡혀져야 했던 것이 가슴 밑바닥에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살아가는 할아버지 손에 잡혀서 자란 이금배 시인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 손에 이제 자라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제가 태어나기 한 3해 전부터 아버지는 이제 나라 찾는 일, 항일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쪽에서 옥바라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위에도 누이가 있고 제 하나 여동생이 있고 했지만은 할아버지는 제가 맞손자입니다. 장손. 우리 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귀엽고 그러셨겠지만은 얘는 거기다 두면은 교육도 안 되겠고 뭐 딸들은 뭐 손녀 딸들은 별로 상관이 없고. 그게 저만 데려다가 당신 이부자리에다 재우고 천자문 읽히고 그렇게 해서 10살 때까지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으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1930년대 이후에 국내 항일운동은 되게 남로당 계열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아버지가 이제 그쪽에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해방이 되고서도 그게 이제 사상범으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몸도 쇠약하고 뭐 옥고 생활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진에 불러서 이제 같이 살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무슨 운명인지 한 해 남짓 뒤에 6.25가 발생. 그러고서는 아버지가 온양으로 가시고서는 다시는 소식이 끊어진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당한 거죠.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서 사상가인 아버지하고 그리고 옥바라지하던 어머니 그리고 그 뒷바라지 평생을 보낸 어머니를 그제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에 이금배 시인의 어떤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늘 천 따지 하늘 쳤다. 충남 당진의 유명한 한학자였던 이금배의 할아버지. 이금배는 어릴 적부터 그에게 천자문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좀 피곤하구나. 오늘은 네가 제사에 쓸 충문을 지어보도록 해라. 야, 진 한 번도 붓을 친 적이 없는데요. 할아버지는 어린 이금배에게 붓을 쥐어주기 위해 일부러 제삿날에 충문을 짓도록 했다. 내 정신 좀 보게. 어디 보자.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어린 나이 때부터 할아버지의 붓, 벼루, 연적 등 종이 냄새와 먹 냄새를 맡으며 자란 이금배.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일평생 그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었다. 남로당 활동을 하시던 아버지로 인해 이금배는 10살이 되어서야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는 옥고 생활이 잦았던 아버지를 대신해 한 집안의 가장으로 힘겹게 생활을 이어나가셨다. 금배 왔구나. 금배야. 이 상처는 뭐여? 어쩌다 이렇게 된겨? 동네 애들이 빨갱이 자식이라고. 뭐여? 아니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아이고. 금배야, 아버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겨. 아버지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알겠냐? 야. 사상가의 아내로 평생 편한 잠 한 번 주무시지 못한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신 적이 없으셨다. 참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안겨서 붓글씨 배우고 또 엄마 고생하는 거 보시고 자라시는 동안 뭐 여러 가지 마음에 남는 것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오늘은 집안에 제사가 많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은 그 종손이 아니고 지손인데 네. 그 윗대가 대가 끊겼어요. 근데 할아버지도 이제 독자셨단 말이에요. 굶으면서 양자를 못 보내서 두 대를 다 있는 제사를 다 지내셨어요. 그 이제 우리 아버지를 아니까 우리 아버지를 자동적으로 그쪽 큰 댁으로 가고 그 나도 결국은 뭐 아무 재산이나 이런 상관없이 큰 댁도 없이 저도 결과적으로는 큰 댁 제사를 제가 봉사하는 집안의 종손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지방쓰기를 가르쳤나 봐요. 네, 그럼요. 그죠?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하고 그런데 그냥 그거를 그 몽당붓으로 그냥 그 비틀어 쓰려면 말이죠. 그 저는 뭐 다들 뭐 저보고 붓글씨를 잘 쓴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서예관 간 일도 없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거 지방 같은 거 쓰게 하고 충문 같은 거 지게 하고 한 데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학을 공부하게 되니까 그 한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성이랄까 그런 어떤 문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제가 다른 뭐 재주도 없고 이제 그런데 이제 글 쓰는 길로 들어섰던 것은 우리 집에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보셨어요 할아버지가. 또 해방 직후에는 사성 라디오도 그 산골짜기 들여놓으시고 문명한 집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를 다니면서는 이제 제가 신문 지국에서 신문 빼오는 배달부예요. 예. 그렇게 저렇게
우체통처럼 그렇지. 그때 예. 그러니까 이제 글자도 다 모르면서 그거를 제가 신문을 다 그때는 얼마나 동아일보조선일보가 그 한문 투성입니까? 그래. 어려운 한문 많습니다. 그 무슨 칼럼 같은 거, 그렇지. 판상난하니 뭐 그렇지. 무슨 사설 같은 거. 근데 저는 어쨌든 그거를 무슨 퍼즐 퀴즈처럼 다 읽고 다녔어요. 그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니고 할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25리길 이제 왕복 50리죠.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요. 친구들이 저보고 금배 말은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 그래, 그랬어. 그렇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신문 용어를 가지고 그렇지. 저 생활 용어처럼 쓰는데 그래. 그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그 신문을 안 또래들, 보니까 그 그런 또래들 용어를 얘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냥 그게 내 생활 용어가 돼버렸는데. 그래요. 예. 아, 그랬구나. 어쩌다 그래 당진에 서울로 올라갈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공주 사대를 가라 그러셨어요. 예. 그때 그 충청도에서 제가 학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적이 충청도 공주 사대면 그게 서울대학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시골 분들이야 다 뭐 학교 선생 되는 자리면 최고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굳이 서울로 와야 되는데 그것도 신문을 봤어요. 예. 동아일보를 보니까 우리가 신문 본 덕입니다. 장학생 모집이라고 하는 광고가 요만하게 성냥거가 좀 크게 났는데 그게 서라벌 예술대학에 예. 거기 보니까 뭐 저 기라성 같은 교수진하고 그렇죠. 문학 특기생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내기를 했죠. 제가 저기 응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장학생이 되면 제가 서울로 가고 아니면 공주 사대로 오겠습니다. 근데 의류 장학생이 됐어요. 그래요. 반에.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소설을 써보겠다고 뭐 그렇게 해서 서라벌 예술대학을 와서 김동리, 서정주, 박목을 이런 뭐 우리나라 문단에 정말 도특에 뭐 서울대학 가서도 만날 수 없는 큰 문학 교수들 밑에서 글재주 없는 걸 수업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할아버지 닮았다고 그랬다며요. 응?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어디 아니 아버지를 닮았다. 아버지를 닮았다고. 예, 그게 이제 제가 어려서 이제 맨날 소설책이나 읽고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그 허른 짓거리가 그 제가 뭐 무슨 연극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야단을 치실 때 구중을 하실 때 꼭 할아버지가 저놈은 지 애비를 꼭 닮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모르죠. 본 적도 본 적도 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하는 싹수가 이미 그 할아버지 말로 제 애비를 닮았다. 그래.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말이죠. 참 제가 이상한 것은 그럼 할아버지는 저를 야단치시는 그 꾸중이신데 저는 속으로 할아버지 우리 그 아버지 친구들 동네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럴 매도될 뿐이 아니었어요. 뭐 신동엽고 그렇죠. 뭐 대단한. 그 나는 내가 아버지만큼만 사람이 된다면 내가 사람 노릇 하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형편 없거든요. 속으로. 그래서 할아버지는 꾸지람인데 난 그게 칭찬이라도 고마웠다. 그러셨구나. 네. 아이고 독립운동 하시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셨는데 어머니가 생활고 감당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어떤 분이셨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최익현 한말의 거육 의병장으로 대멸 순사 최익현의 수제자였어요. 외할아버지가 장우재 학사라고. 그분은 이제 조선 일제강점기 조선 유림을 이끌던 분이셨습니다. 그 셋째 딸이죠. 시집 와서 이제 정말 그런 좋은 환경에서 시집 왔는데 남편 옷바라지하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유교 당하고 어려운 살림을 이제 키우느라고 뭐 보통 고생하신 분이 아니죠. 정말 참 그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세월이었죠. 그렇게 한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아버지를 원망하시거나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당신은 무슨 그런 뭐 우리가 돈을 달라 또 무슨 뭐 배가 고프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 당신 한마디라도 당신 지혜비에 대한 원망, 뭐 애비 탓이다, 애비가 어쩌다 한 말씀 하실 법도 한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오래 모셨죠. 91살에 돌아가셨는데 한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을 한 번도 입에 올리신 좋든 그러든
올리시는 걸 못 봤어요. 참 대단한 어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 훌륭하시죠. 예. 예. 아 정말 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선 문학을 한의 문학이다 이렇게 한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인의 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렇게 극복되는 것이 또 어떤 원한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삼키고 그걸 용서하고 포용하는 이것이 이게 한의 그 뭐라좀 정체구나 하는 것을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그래. 예. 자, 어머니에 향한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쓰셨던 시 한 편 네. 우리 한번 마음속에 전달한다 이런 기분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냉이꽃 이근배 어머니가 매던 김밭이 어머니가 흘린 땀이 자라서 꽃이 된 것아 너는 사상을 모른다. 어머니가 사상가의 아내가 되어서 잠 못 드는 평생인 것을 모른다. 초가집이 섰던 자리에는 내 유년에 날아오던 돌멩이만 남고 황막하구나 울음으로도 다 채우지 못하는 내가 자란 마을에 피어난 너 여리운 푸른 네, 냉이꽃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겪었던 혼란스러운 마음 그런 것도 담겨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만큼 나이를 이제 지나다 보니까 지난 시간들이 금배 시인 가슴에 어떻게 와닿나 하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불효 막심한 놈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불효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시를 참 많이 썼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 천벌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끝이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용서가 제게는 천벌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저게는 아버지고 당신 지아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그 불효자도 끝없이 용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 네. 어머니 계시면 뭐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그 옆에 글쎄,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항상 웃는 얼굴로 되는 시는 그 이건배 시인의 가슴 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 어쩔 수 없는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의 울음이 감춰져 있는 것을 오늘 내가 느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인이시고 그것도 우리 문학의 어떤 밑그림이 되었던 유년 시절의 모든 삶의 행로를 우리들 앞에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문학의 어떤 중심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이근배 시인의 어떤 그런 상상력을 좀 더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작품 활동이 되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